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선과 논단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리하신 분, 초대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 위원장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대통령 직속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미리 받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준하 조사관은 정보통신 산업 또 정보화 분야를 단연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진행 방식에서 보고 있다시피 온라인 사회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재택근무,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있고 오히려 이게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지도 오늘 논의의 주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윤석노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꺼번에 긴 질문보다는 하나의 질문만 명확하게 주시거나 많아도 2개의 질문 정도로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노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선과 논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만흠 입법조사처장님, 정준하 입법조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하는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 관해서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입법 및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개최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사회의 현안과 전망에 대해서 모쪼록 생산적이고 유용한 그런 토론이 되기를, 그리고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향후 저희 4차위와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4차위에서도 그동안 디지털 대전환으로 상징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핵심 기반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DNA 기반의 세부 추진 전략 약 40여 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기부터 위원을 맡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국가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부 공청회와는 좀 차별화된 토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데이터 3법의 개정의 기초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 그리고 선도적 구축, 나아가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을 하였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혁신을 이끄는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하는 전에 없었던 미중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이로 인해서 촉발된 새로운 세상 그리고 미래 일부를 우리가 예상보다 일찍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하고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될 것이고 조만간 코로나가 있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미래에 잠깐 다녀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대비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간을 살펴보면 그 향후 5년간이 디지털 대전환의 큰 변곡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현실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세계의 여러 주요 나라들은 아주 발빠르게 자기들만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장악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지형의 변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세계 주요 선도국들과 같은 출발 선상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지금껏 우리가 잘 다져온 ICT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하루빨리 국민 경제 회복 그리고 포용 이런 것들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이 대단하고요. 그 혁신 역량을 믿고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아주 탄탄한 법과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민간은 더욱 안전하게 기술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신선하고 참신하고 유용한 그런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 K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4차위는 기존 민간위원장 체제에서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 개편이 되었고요. 참여부처도 기존의 5개에서 기재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2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업과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새롭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하게 될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이른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50여 차례 민간 의견을 수렴해서 부처 간 그리고 이해 관계자 간 이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당장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할 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국회나 정부 따로따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쪽에 좀 자세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관소화 과제가 있는데요. 복지부하고 금융위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의료법 21조 2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제3자 열람 제공 원칙 금지가 되는데요. 이런 거에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안 등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데이터 119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이제 한 부분이 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육상, 해상, 물류 데이터를 연계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 국토부, 해수부 간 협력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해운사, 터미널 운영사와도 합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재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물관리 데이터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가 보유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고민해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과제들의 해결에서 국회에서 효과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법제적인 뒷받침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필요성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오늘 핵심 주제인데 데이터 분야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산업구조, 교육과 일자리, 윤리적 이슈, 뭐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관련된 다양한 이슈 또한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여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초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대유행이 촉발한 새로운 세상이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는 아주 스마트한 그런 일상을 누리면서 삶의 질도 역시 좋아지는 그런 데이터 사피엔스로 거듭나는 그런 일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위원장님 모두 발언 고맙습니다. 지금 4, 5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제가 어느 방역 관련 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K 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했던 한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핵심에 우리나라의 ICT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주제 주요 둘 다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데이터,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4차 산업 이런 용어들을 정부든 일상 언론이든 간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대체로는 뭐 인터넷 관련된 이런 거다 정도는 되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체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처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외래어가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죠. 뭐 디지털이라는 말도 그렇고 데이터라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기술들이 계속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 외국에서 비롯된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래어가 이제 뭐 잠시나마라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사차위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국민들이 당연히 체감하고 실제로 효용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된 설문조사를 이제 꾸준히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후에 이제 그런 국민의 인지도나 체감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들의 인지도나 체감도를 조금 향상시킨 면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이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을 받으면서 이제 비대면 산업도 각광을 받게 되고 다른 산업 대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일부 업종도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이제 예를 들면 4차 산업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전 대비해서 약 28%포인트 정도 늘어났음을 저희가 확인해서 약 80% 넘는 80에서 90% 뭐 85% 이상을 상회하는 국민들이 이제 이런 그 디지털 데이터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이런 기술을 써봤다 뭐 체감해봤다라고 하시는 국민의 비율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래서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약 25% 포인트 정도 향상된 그런 조사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일상생활에 워낙 빠르게 그 파급이 되고 있고 효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체감도 측면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국민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것을 오히려 이제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들어간 단어가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보라는 개념하고 같이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 되게 컴퓨터, 이런 인터넷 이런 걸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가 기존의 정보하고 좀 다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좀 축적된 정보, 자료화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질적으로 달라진 차원의 새로운 정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쪽 학계에서 보면 이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그 계층을 이제 이루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작위로 막 모아놓은 그런 것들은 정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잘 수집된 그런 형태의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농축하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학자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정보 같은 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사실 인류가 기존부터 옛날부터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의 발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이제 전수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양이나 뭐 질 같은 것이 굉장히 미미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ICT 기술, 컴퓨터나 인터넷, 뭐 빅데이터나 뭐 통신망 이런 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동시에 모으거나 아니면 뭐 축적을 했을 때 그 양이나 속도 면에서 기존을 압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의 축적이 또 데이터의 축적을 낳고 즉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에 모은 데이터가 인류가 과거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모은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잘 이제 모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비유하자면 산업에서 원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유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유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나 지식을 뽑아내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원유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유 저장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컨대 인터넷 공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각 개별들이 축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간 기업 아니면 정부 이걸 인터넷 아니면 데이터 생태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쪽에 보관이 돼 있다고 아니면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역시 뭐 의미 있는 그런 언급이시고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화나 자산 이런 거하고 조금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금 뭐 이런 그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 덩이를 직접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에 대한 뭐 펀드가 됐건 아니면 이제 무형의 금과 하지만 금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재산을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회사의 이제 어딘가에 세계 이제 어딘가에 있는 뭐 지하나 아니면 뭐 좀 서늘한 곳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뭐 저장 장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손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즉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나 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재산 이런 리소스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보안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할 수 있고, 반면에 기존에 내가 뭐 돈을 원할 때 딱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돈이 내 앞에 나오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치 이제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사실은 그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원리니까 저도 딱 이렇게 잘라서 어디에 보관이 돼 있다, 데이터 창고라든가 데이터 댐이 어느 쪽인가 확실하게 네. 구분해서 조금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는 쪽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당사자들의 직접 이윤 추구 차원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뭔가 혁신을 위한 그런 자원 자산으로서의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구축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요. 즉 이제 공공이 나누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공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처장님 방금 언급하신 대로 사적인 기업, 사기업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성격을 기존의 자산이나 재화와는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나 생태계를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 데이터,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영업 비밀이나 아니면 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각각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방 데이터가 됐거나 아니면 민감한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서도 공개하기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이제 공개 가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기업이 갖추고 있는 데이터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자체가 영업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일부 기업들의 이제 그 정보나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공은 보다 많은 이제 민감 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개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영업의 비밀이 되거나 아니면 자산이 되는 그런 데이터는 보호해주고,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 가능한, 역시 아니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서 사업화하고 여러 가지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사회가 미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도 일부 우리가 생활로서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지금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내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시청자들 중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데이터가 혁신을 가져온 실생활을 이용하는 부분들 몇 개 예시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좀 이야기도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고, 저만 해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어제 확진자 몇 명인지 이제 찾아보는 그런 뭐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데요. 예, 그런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나 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데이터 매일매일 활용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 앱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뭐 토스나 뱅크샐러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산재돼 있고 그런 데이터 보려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데요. 그런 자산관리 앱을 사용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한 곳에서 개별적인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어떤 계좌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이제 경험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해서 저도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제 서버가 막 그 과부하가 걸릴 만큼 아주 그 반응이 좋았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용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적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포인트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공개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라고,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쪽의 데이터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활용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방역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스크가 부족 사태를 겪을 때 이제 어느 약국이나 어느 곳에 마스크가 조금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표시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조금 편리하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일매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공유해 주심으로써 인해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내가 목적지로부터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비슷한 문맥에 비슷한 시간이나 요일이나 시간대에 갈 때 어느 길로 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그런 빅데이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라고 하는 운전자에 맞춘 그런 경로나 아니면 운전 습관에 맞춘 그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이용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 쪽도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치 아까 자산관리 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듯이 최근에 이제 사차위와 보건복지부 같이 내놓은 이제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 정보 내 손 안에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이름 정식 이름으로 하면 이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마이 헬스웨이라는 서비스가 되고요. 이것을 이용하시면 이제 지금도 이용 가능하신데 내가 방문했던 의료기관, 약국이나 병원 이런 것들 기록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투약 정보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차차 이제 조금 더 정보 들어가는 탑재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이제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유통이나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질문 주고 계시고요. 오늘 그 조사처의 조사관 대표해서 한 사람 정준하 박사 나와 있는데요. 정준하 조사관 질문 주시죠. 네, 윤석열 위원장님께서 그 데이터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했지만 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 그리고 이 디지털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유용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특정 분야 산업 내에서 몇 가지 서비스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방향이 하나의 산업, 데이터 산업을 넘어서 데이터 사회, 디지털 사회 이렇게 사회적인 뭔가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적인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제 거시적인 사회적 변화, 우리의 삶에 전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그 산업적 변화라고 표현하신 것, 그러니까 산업적 변화를 이끄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 됩니다. 작은 기술적인 진보를 가지고는 이제 산업적 변화나 혁신을 이끌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혁명적인 기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혁명적인 기술로 인해서 산업적 변화가 촉발이 될 것이고, 조사관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혁명적인 기술이나 혁명적인 산업의 변화가 사회에 바로 녹아들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모빌리티 타다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뭐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고 뭐 산업적으로는 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사회에 즉시 녹아들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랐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술적인 혁신이 사회적인 변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천천히 진행될 수 있고 그래주얼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정말 온 그 생태계 그리고 온 여러 가지 그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제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제적인 뒷받침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역할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존 생태계, 기존 산업계, 기존 민간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심스럽지만 그 준비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경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바로 사회에 즉시 이제 주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인데 이제 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경직된 그런 사고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처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체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유연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쪽으로 의견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모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데이터 사회라는 것이 데이터 기술 그리고 우리가 인식과 문화, 법제도 이런 굉장한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상호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지향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기존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얼마나 잘 조정해내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빌리티 갈등을 겪은 바 있었는데 사실 이 모빌리티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으로 이렇게 결국 마무리된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제도나 기회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은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거의 뭐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던 건지 이 부분에서 의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역시 좋은 지적이신 것 예. 네, 가까이 놓고 하셔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이슈로 이제 조금 구체적인 그 면으로 짚어주셔서 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모빌리티 이슈가 세계적인 사실은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제가 유럽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동일하게 택시 이제 종사자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가 있었고 그쪽에 이제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제 자리 내리기에 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뭐 영국이나 런던 이런 사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이슈는 결단코 아니었고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국가나 도시의 상황상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곳들이 이제 다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조금 비춰보면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이런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합의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냐 아니면 제도나 기회 이런 것이 조금 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차회에서 사실은 이제 제 전임 위원장께서 이런 모빌리티 측면에 그 이해관계 조정을 시도하셨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택시업계 그리고 이런 신기술 업체들 모시고 또 역시 이제 정부 관계자들 모시고 조율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이나 아니면 뭐 좋은 기재나 장치가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한 가지 빠져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이런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주체가 국민인데 그런 논의를 생각해 보면 국민이라는 요소가 배제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비대면 진료 의료 같은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마도 이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내년이나 코로나 종식 후에 이제 논의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만 하더라도 결국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환자 국민들인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들어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떤 법제적인 노력들 충분히 이제 기울였고 물론 더 이제 열심히 저희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요소가 결여돼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국민의 참여가 빠져 있지 않나. 실제로 그 서비스나 그런 변화를 원하고 누려야 하고 추구해 나가시고 효용을 보시는 그런 분들 국민들이 빠져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계속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된 것을 조사처 우리 김준 실장이 좀 비슷한 질문을 줬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그런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혁신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고 최소 혁신에 이를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법이 뭔가라는 거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관련된 답변 좀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금 더 이제 뭔가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의문까지 남겼고요. 또 하나 제가 중간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그 전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 그 한국식 뉴딜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디지털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일부에서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과연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일부에서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무슨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 확충시켜주는 거, 컴퓨터 새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 이런 정도 가시적인 것 말고 뭐가 있냐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이제 언급해주신 것들은 그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의 이제 한 작은 사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한국판 뉴딜은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접하셨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크게 봐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고요. 디지털 경제나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CT 기반의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아주 직결된 그런 분야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환경적인 이슈가 아주 그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린 뉴딜 분야가 있고,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일자리나 사회의 어떤 그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휴먼 뉴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 내부를 조금 저희가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데이터 댐 구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도 부흥시킬 수 있고, 뭐 그런 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장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기존 학교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그리고 통신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한 사업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쪽으로 가면 뭐 최근에 해상 풍력이나 즉 바닷가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을 이제 뭐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AI로 인한 계층 간의 이런 그 뭐 단절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고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그런 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주요 나라들이 사실은 이런 유사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 양의 이제 그 에너지와 뭐 그 예산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조정 기능을 잘 감안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50몇만 창출도 뭐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데이터 경제 또 디지털 경제가 기업 혁신이라든가 산업 혁신에는 확실한 차원의 정말 도약의 차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도 아주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 부분은 이후에 재분배라든가 복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 분야를 화두로 그동안 해오신 분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의미 있는 그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를 이해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이죠. 뭐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 예측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게 네 번째 산업혁명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산업적인 혁명으로 볼 때 네 번째인 거지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산업혁명이 있었다. 아니면 뭐 이런 기술적인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촉발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만 뭐 짐작을 해보면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철기를 가진 부족들이 이제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뭐 뻗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농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벼나 이런 그 작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아는 민족하고 그렇지 않은 부족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견지를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를 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면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 영향을 받으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논리가 아닌가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영향이 있으니 하지 말자는 일단은 힘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영향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고 보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냐라고 봐야 되고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과거에 빗대서 생각해 보시면 증기기관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너무나 유명한 예제죠. 뭐 영국에서 이제 뭐 붉은 깃발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나와서 마부의 일자리가 사라지니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자동차 앞에는 마부가 앞에서 이제 말이 이제 자동차 앞에 선도를 하면서 붉은 깃발을 앞에 달고 가야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국이 치른 대가는 엄청납니다. 자동차 앞에 자동차보다 느린 말이 이제 선행함으로써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없었고 자동차를 도입하는 이슈가 이제 희석이 된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그 감소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자동차 영국에서 뭐 증기기관이 나왔다라고 보지만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이제 독일에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강하느냐 동일의 자동차 산업이 강하냐 생각해 보시면 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마부의 숫자와 운전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많은지 자명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마부는 아니신데 운전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뭐 타자수하고 컴퓨터 쓰시는 분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후자가 뭐 압도적으로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우리가 뭐 걱정 안 하셔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기존의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데 AI의 도입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의 파급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영향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하셔야 되는 일의 양이 줄어들어서 뭐 이제 그 생계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연봉 급여나 아니면 복지나 아니면 일의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차이를 경험하심으로써 나 일자리 바꾸고 싶은데 일자리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걸로 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제 최근에 OECD에서 펴낸 보고서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이제 관심사가 이런 신기술, 뭐 AI라고 제가 이제 뭐 대표를 이제 대표 기술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OECD 보고서에 AI가 일자리에 주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의외로 AI로 인해서 이게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의외로 AI에 영향받은 일자리에 뭐 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임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보다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현재 하고 계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일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뭐 그 방향성의 차이가 오히려 크지 않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덧셈을 잘 못합니다만 컴퓨터 쓰고 계산기 쓰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주판을 쓰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을 원할 때는 컴퓨터를 쓰고 계산기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현재 일은 계속 이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싫고 뭐 너무 반복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기계가 대행해 줄 수 없었지만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서 아주 위험하고 우리가 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이런 일들 새킬 수 있게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로 인한 일자리 전환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기존 재직자분들의 전환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직종이나 업종으로의 전환을 이제 돕는 그런 그 장치들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네트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역사적인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해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자들이 여러 많은 질문을 주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소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요, 저도 질문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이혜경님이 준 질문입니다. 데이터 집중은 AI 기술 개발 같은 것에 기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나 독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독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러다가 민간 차원이든 국가 권력을 가진 정부 차원이든 간에 조지 오웰의 1984가 용이해진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역시 뭐 저희 4차 산업혁명이나 AI 논의에서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한 70년 정도 됐다라고 보통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붐을 일으킨 것은 빅데이터의 공헌이 큽니다. 인공지능 구현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기존에 이제 룰 기반의 규칙 기반의 AI 대비했을 때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AI 인공지능 기술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지금 온도가 23도보다 높으면 뭐 28도보다 높으면 에어컨을 켜라. 아주 간단한 법칙이죠. 그런 룰 기반으로 이제 지능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룰 기반으로 동작을 하면 예외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그러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나를 대체하는 거니까 아주 똑똑하겠지. 그래서 전화기에다 대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못 알아듣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던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룰 기반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 대비해서 훨씬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데이터 없이는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은 또 역시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뭐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용하다, 이거 도움되네, 나를 알아보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근거를 하고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하려는 쪽에서는 최대한 개인 정보를 많이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반면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 정보를 이제 유출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첫 번째는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의 보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 주권에 기반한 소위 말하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없는 데이터는 사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모아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논의의 대상은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소한 나의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자산관리 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뭐 은행 계좌는 마음대로 보면서 내가 필요한 나의 건강 정보는 왜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제 혈당을 재고 콜레스테롤 양을 잰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잰 게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잰 거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량을 보시면 뭐 타이어의 공기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빨간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혈당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뭔가 몸에 안 좋으면 그거 바로바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뭐 스트레스가 어쩌고 콜레스테롤 어쩌고 뭐 좀 주의하세요. 이런 알림 우리 받을 수 없거든요. 어떤 게 더 중요한? 타이어의 공기압 빠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나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이건 뭐 질문할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러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데이터, 그 데이터 주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관점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정책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EU의 GDPR이나 아니면 영국의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다양한 해외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남의 데이터를 보고 싶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자기의 데이터는 하지만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동의 기반으로 해서 나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그런 인디비주얼 스코프도 가지고 있어요. 내 데이터니까 내가 마음대로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모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모으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정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거대 IT 해외 기업을 위해서 만약에 뭐 오롯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른 것인지 뭐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가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유출 같은 걸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오남용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은 어떻게 확립되고 논의되어야 할지, 그리고 조금 더 큰 견지로 보면 글로벌리 이런 데이터의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어떻게 세팅되어야 될지, 이런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뭐 단시일에 답이 있거나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단코 아니고, 예. 특히 이제 국회나 이런 입법기관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요. 이런 건강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입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질문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데이터를 갖는 것이 향후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민님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진행된 물산업법률 통과 이후에 국내에서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자원공사가 물산업 현장에서의 민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우선한 우월적인 지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이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물관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그 정보라는 것이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뭐 돈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체감하고 계실 텐데, 그만큼 데이터나 정보의 공개 아니면 뭐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개방이나 비개방 이런 측면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고 민간기관의 어떤 뷰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보면 이제 빅브라더가 되면 막아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고 모든 걸 들여다보고 이런 일은 이제 일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민간하고 공공 사이의 어떤 힘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전체 데이터 생태계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반면에 민간 기업을 보면 이제 오히려 빅브라더가 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간의 어떤 갈등이나 알력 이런 것들 접하셨을 텐데,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이 어떤 그 행위를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이걸 원해요. 하지만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그거의 공개를 이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적절한 자율적인 아니면 뭐 긍정적인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빅브라더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균형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막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민간이 주도할 수 있고 민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기울이기에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민간이 이제 공공 비교해서 모으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나 뭐 이런 관련된 데이터도 당연히 공공이 주도적으로 모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냐, 어떤 성격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최소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 사차위가 이제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최대한 혁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데이터 측면으로 보면 데이터 생태계를 잘 구축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정보 독점이나 이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관련 질문이 두세 개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관련 인재 키우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윤석노 위원장께서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교육 차원에서의 지금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지금 대학이라든가 학생들이 지망하고 있는 것인가. 한때는 뭐 이공계 기피 현상 이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관련 질문이 있고 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인가 모르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분야의 경우에 원격 교육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과정과 뭔가 이것을 어떻게 투영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교육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서 관련 나오는 오히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여지에 대한 우려. 상당히 여러 가지 섞여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김봉주님, 이덕란님 두 분의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보일을 돕고 있지만 제 본업은 교육자이고요. 사실 교육과 관련된 저의 철학이나 뭐 생각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잘못 전혀 아니고요, 민간의 잘못도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열 이런 것에 기반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뭐 비유를 들자면 제가 늘 드는 비유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큰 대형 화면을 이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극장에 갑니다. 극장에 가면 이제 요즘은 좀 낫지만 그래도 전에 보시면 이제 앞자리하고 이렇게 높낮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앞사람이 일어나면 우리가 제대로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극장에 갔는데 잘 앉아 있다가 지금 막 광고가 나와요. 영화 시작하지도 않아서 광고가 나오는데 앞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난 거야. 일렬에 있는 사람. 그럼 뒷 사람은 안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일어나서 서서 영화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중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 양성이 되는 그런 이제 뭐 대학이나 그 이후의 시점이 되기도 전에 초중고 시절에 이미 오버 에듀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만 보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뭐 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교육에 이제 굉장히 피곤해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초중고 너무 과하게 교육이 되고 있고, 앞 사람이 일어나니까 뒷 사람이 일어나듯이 옆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도 시켜야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교육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길러진 애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야, 너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왔을 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미진하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그러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다 일어나 있으니까 지치죠. 대학에 들어오면 전 세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대학에 몸담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이 컴퓨터 코딩 관련된 교육인데, 여기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교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원을 외국에서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그 코딩 교육을 받는데 조교가 그 학생 7명당 1명인 거예요. 처음에 왜 7명당 1명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조교 한 명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이제 자기 시간을 할당해서 한 명의 수강생하고 무조건 만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빨간 펜으로 이사 학생이 이 코딩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학부 교육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고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뭐 그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 코딩 한 가닥 했는데 가서 보고 이제 정말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한국 교육에서 그게 되느냐? 이 중에서 조교 한 명, 학생 7명당 조교 한 명이 그 어사인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 불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재원이고 조교 요원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대학교 때 학생들이 지쳐 있는 입학하자마자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교육 총체적 난국이고 특히 이제 초중고와 결부돼서 교육 시스템은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깊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최상위 인재들은 의과대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것은 네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 격차 제가 아마 좀 이야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격차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도 될 수 있고 교육 기회 격차도 될 수 있는데 교육 격차도 뭐 소득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랩탑이나 노트북이 10대씩 있는데 어떤 집은 한 대도 없을 수 있고 최근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기회 불균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나 교육부나 여러 가지 이제 쪽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교육 어떤 인프라를 넘어서는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의 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 이제 당분간 어떤 메인스트림 대세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컨텐츠 측면에서의 보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이덕란님의 또 이정진 우리 조사관이군요. 뭐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결국 민주주의 이업 가지고 질문 주셨고요. 이 질문은 좀 새로운 질문이니까 제가 윤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성훈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EU가 주도하는 디지털세로 인해서 미국 EU 간 무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와 달리 디지털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도입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도, 중국 등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는 국가들의 반발은 없을지요? 또 아시아 개도국 간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뭐 국제적으로 보면 EU하고 미국 뭐 말씀해 주셨고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세나 여러 가지 과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제 뭐 그 관련된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4차 위에서 이 디지털세와 관련돼서 뭐 어떤 심도 있는 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생태계라도 표현을 했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놓인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디지털세가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라고 그런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일부 계층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그 다툼이나 상충이 있을 수 있고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런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 이제 함께 모셔서 서로 그 간격을 좁히고 하는 그런 시스템 해커톤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명확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저희 4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슈 맞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려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최소한 질문을 한 5개 정도는 추가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윤 위원장님, 그 조금 짧게 해서 여러 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상당히 앞서 있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질문 중에서 박동찬님의 질문입니다. 이런 분야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 비춰서 꼭 그렇게 앞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질문이 있고요. 사실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에서 특히 앞서 있다고 보시느냐. 또 그게 유웅저님의 질문인데요. 더불어서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분야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조금 녹여서 답을 드리면 일단 그 일부 지적해 주신 바가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AI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계 최강국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투탑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이고요. 다른 나라 비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캐나다나 영국, 기존에 이제 캐나다가 다른 쪽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캐나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영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를 이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 학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한국의 위상이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임은 거의 확실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이 길러야 되는 분야도 있고 우리가 아주 주류가 되는 정말 메인스트림 AI 기술에서 세계 최고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역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나 이런 거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요. 반면에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 이제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된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것이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반도체 분야를 꼽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반도체 중요성 그리고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운더리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AI와 접목돼서 AI 반도체가 될 건 이런 쪽에 이제 한국이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그런 쪽의 육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준하 조사관. 네, 그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그 다양한 기초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까지 이런 모든 스펙트럼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보면 일부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사실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경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중소 영세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좀 더 확산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글로벌 기업들 뭐 디지털 전환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앞서 나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기업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정부에서 이제 그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각종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인프라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기 벤처부 쪽에서는 이제 캠프라고 해서 KAMP라고 하는 그런 중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역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4차 산업 시대의 전환에 오히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다시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조금 이전의 사회로 회복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이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낸 분, 뭐 그런 곳에서 이야기한 키워드인데 Great Reset이라는 그런 용어가 요즘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리셋, 다시 세팅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깐 미래에 다녀온 거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하고 동일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 갔다 온 미래에서 맛보고 이거 너무 좋구나 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안 좋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Great Reset, 뭐 Better Reset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불가피하게 일부는 이제 조금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면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Great Reset이라는 한마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21세기입니다만은 또 우리 사회 문화의 어느 한 부분은 봉건 시대가 같이 섞여 있는 서로 다른 시기의 요소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 4차 산업 시대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다른 부분은 또 과거의 혁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중심에 서야 될 정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세기인데도 민주화 운동 시기의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양한 부분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말 좀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한 우리 사회 영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민간 전문가로서 사차위에 조인을 했고 저의 전문 영역은 공학 기술 쪽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정치 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었던 거고요. 네. 우리 사회 분야에서 정말 미래사라고 가기 위한 네, 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 뭐 열변을 토한 부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교육 쪽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4차 산업혁명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자라고 발전해 왔고 많은 이제 성과를 얻었는데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분야가 하나 있다라고 만약에 하나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교육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쪽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혁신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혁신을 얘기할 때 교육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 분야에서 먼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사관 또 질문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승현 조사관인데요. 외교 통일 분야를 전공하는 쪽이어서 그런지 이런 질문입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분야에서도 남북 간 교류하고 협력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평소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분단된 국가에 살면서 뭐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제가 북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요. 그냥 막연히 언론에서 듣기로는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에 좀 강점을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뭐 부정적인 쪽으로 활용이 돼서 해킹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만약에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건강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뭐 해커에도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보안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꼽으라고 하면 뭐 그런 사이버 보안 쪽이 아닌가 싶고 단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해킹을 같이 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그런 훌륭한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기술, 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보안이나 이런 쪽을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간기업 얘기인데요. 박소영님의 질문입니다. 라인이 외국에서의 데이터 접근, 저장 등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민간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큰 기업으로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만 특히 이쪽 IT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인공지능 뭐 이쪽에서는 이제 1등만 살아남는다라는 면이 강합니다. 뭐 조금 확대하자면 1, 2등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이 시장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숫자도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영어나 중국어 대비 한국어가 훨씬 그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부에선 당연히 그런 민간의 노력을 도와야 될 것이고 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나 이용자 보호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반면에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규제 혁신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최근에 와서 이제 총리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적극성 체계성을 강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지금 이렇게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게 좀 장기적인 힘을 좀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제 없습니까? 저는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용어가 붙어서 약간 움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익숙한데 위원회 앞에다가 혁명이 같이 붙으니까 어디
어디 혁명군의 뭐 조직처럼 느껴졌었는데 농담입니다만 명칭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 혁명위원회가 있다라는 게 뭐 전무후무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위원장입니다. 제 전임 위원장이 있으셨고 그 이제 제가 두 번째 위원장이고 아마 그 위원장께서도 왜 이렇게 장명이 됐는지는 아마 알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 출범 무렵에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뜻으로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붙어졌을 텐데요. 예.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저희의 소임은 이제 기술적인 산업적인 혁명적인 기술을 이제 사회에 녹아들도록 잘 이제 안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강조해 주셨는 게 입법적인 뒷받침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입법적인 분야 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네네.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네, 게 될 수 네. 있겠습니까? 뭐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회나 입법기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지금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실손보험 청구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험업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입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윤아 조사관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그 입법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입법적인 관점, 입법적 대응에 이제 그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그 조사 분석을 하다 보면 각 그 개별 영역 산업 분야별로 제도 개선, 입법 개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입법기관으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루트가 사실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샌드박스와 같은 형태로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그런 입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입법 수요의 정부 비대칭성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역시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사실 몰랐던 이슈가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그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입법 기관의 역할이 매우 큼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 민간과 정부 모여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제 입법과 관련된 그런 기관이거든요. 국회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성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입법기관에서는 이제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지만 이런 입법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가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유용한 그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입법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 청취나 발굴 이런 것들을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비대칭성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요즘 윤리나 이런 이슈가 인공지능 윤리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생산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입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입법하는 쪽에서도 비대칭성을 줄여주시고 그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윤성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을 좀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교육도 하시는 대학 교수로서 역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과 더불어서 국민의 인식 또 참여의 차원에서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대적인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흐름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두려움에 대한 해소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뭐 기관에서 당연히 이제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입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입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밥을 지어 먹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저희 사차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국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뜻깊은 많은 일들이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주셨고요. 앞으로 과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에서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저희 시선과 논단의 취지대로 앞으로 입법 지원 또 입법 조사 관련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삼고 또 큰 주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세부 주제들은 소주제의 주제로 삼아서 계속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이 시선과 논단 3차였고요. 4월에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과학기술원의 석좌교수로 이명백 교수를 모시고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4월에는 시선과 논단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미얀마의 상황 또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돼 있는 권위주의 문제, 파퓰리즘의 문제 이런 것 등이 상당히 고민해볼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와 실제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최근의 추세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명백 교수를 모시고 좀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다뤄보자 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시선과 논단 입법정책 토론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